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또 글을 쓰지요. 이제부터 실용적이고 유용하며 살아있는 논리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실제 세계에 쓸모가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논리가 아닙니다. 제13강 반론의 힘, 일종의 변증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에서 단어가 탄생하고 문장이 생기며 단락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수준까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요. 당신과 나는, 여러분과 저는 그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논리라는 게 작동한다는 사실, 또한 그 형식적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만 같을 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경험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채워지고 이런 내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당신과 나는, 우리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수많은 단어, 원리, 판단들이 머릿속에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룰 때가 됐습니다. 편의상 저는 이런 힘에 반론의 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론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반론의 힘입니다. 생각의 토대인 대전제는 인간 머릿속 연역 논리 프레임에서 아주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실제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대전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대전제로 기능하는 무수히 많은 개념과 원리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 다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호사 손오공이 있습니다. 변호사 손오공은 클라이언트 저팔계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건 의뢰를 받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건을 살펴보니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저팔계가 패소할 것입니다. 맨 처음 손오공의 머릿속에서는 전문가는 예상되는 승패를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혹은 패소가 확실한 사건을 수입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소송하지 않는다. 라는 대전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저팔계에게 조언해야겠다라는 결론이 손오공의 머릿속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손오공 머릿속에서 다른 속삭임이 들립니다. 상대방이 무능해서 이길 수도 있지 않아? 소송사건은 중간에 협상할 수도 있잖아. 내가 판단자는 아니지. 그러면서 사건 수임은 그저 경제활동이야 라는 강력한 대전제가 나타나서는 기존 대전제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논리심화편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대전제가 달라지면 사실 판단이 같더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손오공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오정은 학업 성적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합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요. 사오정도 자신의 문제를 압니다. 그래서 따라잡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라는 대전제가 작동하고 그 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편리하고 더 효과적이다 라는 속삭임이 들리거나 좀 몸이 피곤한 듯해서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그래야 집중력이 좋아진다 라는 유혹도 들리는 것입니다. 기존 대전제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이런 반론들은 모두 대전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오정의 머릿속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오정의 부모가 사오정의 방문을 열어보니 사오정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펼쳐져 있고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태연하게 일어나는 이런 반론의 힘을 철학자들이 탐구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대전제의 우선순위 다툼은 생각의 향방과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일컬어 사람들은 흔히 방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다툼을 다스릴 정도로 가치관이 확립되면요. 그때 사람들은 방황을 끝내고 현자, 스승, 사제, 철학자,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그런 것이 어쩌면 이런 대전제의 우선순위 다툼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칸트의 도덕 철학을 잠시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선한 대전제를 제시하면서요, 좋은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전제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욕망과 본능에 순응하는 대전제도 나타납니다. 머릿속에서 대전제 사이의 모순을 일으키는 이런 반론의 힘을 일컬어 칸트는 변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전제 사이의 모순 관계인 변증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증에 의해 교체된 대전제는 결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변증은 논리적입니다. 변증은 대전제끼리의 우선순위 다툼입니다. 이 우선순위 다툼에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변증은 중요합니다. 대체로 이런 변증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좋은 추론, 선한 논리를 회방놓고 방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론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지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 의지를 돕는 도덕법,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을 따르는 좌우명이 필요하다고 칸트는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칸트의 도덕 철학 안으로 깊이 발을 담글 처지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저 우리 머릿속에는 대전제가 무수히 많고 이들끼리 우선순위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기로 해요.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타인과의 소통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역 논리에서 소전제 역할을 하는 다양한 판단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타인과의 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의 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판단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단순한 실수, 오해, 착각으로 치부되면서 웃으면서 혹은 부끄러워하면서 흔쾌히 내 머릿속에서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증이라기보다는 교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결론 주장에 대한 반론은 변증이 아닙니다.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타인과의 소통에서 일어나는 반론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타인이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반론의 힘이 완전 달라집니다. 1. 적대적인 양자 대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가치관이 아주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논리에 당해가지고 패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배움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상대방 주장으로 갈아탔는지, 아니면 논리를 보완해서 자기 주장을 더 강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체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논리에서 졌다는 것은 소전제가 근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시한 근거들이 상대방 주장에 의해 탄핵됐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장을 바꿔볼 만하지만 좀처럼 자기 결론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전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활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해요. 사람들 머릿속 연역 논리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조를 갖습니다. 결론이 주장이지요. 소전제는 근거로 작동하는 한 개 이상의 다양한 판단으로 구성됩니다. 논쟁과 설득의 목표는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장은 결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소전제, 근거들, 판단들에 대한 공방으로 논쟁과 설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론의 힘은 소전제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적대적인 양자 대결에서 이런 반론의 힘은 아주 무력합니다. 적대적이라 함은 외견상으로는 주장,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본질은 머릿속 대전제가 적대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의견의 결론은 대전제가 논리적으로 나온 주장일 뿐이어서 그 결론 자체는 수동적입니다. 논리적으로 힘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의 힘이 아무리 격렬하게
혹은 섬세하게 발휘되더라도 배후에 있는 대전제가 여전히 우세력을 발휘하는 한 반론의 힘은 상대방의 주장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막 불쾌하거나 분노합니다. 야, 너가 정말 멋지게 반론했구나.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생각의 토대인 대전제는 적대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공격당하면 먼저 논리를 동원합니다. 즉 그럴싸한 근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제시해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논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경험에 기초해서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아주 유용한 통찰을 얻습니다. 적대적인 양자 대결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인의 근거를 공략하더라도 그다지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대적인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는 허사입니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논쟁에서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모욕하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더 강한 논리로 무장하여 다시 나타날 겁니다. 오히려 원수가 돼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신승리와 모욕은 이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손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설명했던 대전제들의 우선순위 다툼이 일어나도록, 즉 변증이 상대방 머릿속에서 생겨나도록 작전을 짜는 것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손오공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 대비 적정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대전제로 삼습니다. 저팔계는 부동산은 시장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수단이라는 원리를 자기 대전제로 삼습니다. 손오공은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저팔계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을 소전제로 근거로 제시하겠죠. 제한 시간 없이 끝장 토론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근거들이 탄핵되고 버려지기는 하겠고 또 몇몇 전투에서 누군가는 승패가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끝까지 토론 당사자들 사이의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제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오공은 동성애는 그 본성이 타락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원리를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팔계는 동성애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이라는 원리를 대전제로 삼습니다. 이 둘이 다양한 근거를 소전제로 제시하면서 한쪽은 동성애를 치료와 금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한다 라고 맞섭니다. 백날 싸워도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들을 과학적으로 논박했다거나 논리적으로 탄핵했다고 하더라도 대전제가 굳건한 이상 양쪽 주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자가 애쓰면서 상대방을 모욕주고 정신승리를 즐깁니다.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 안락사의 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립니다. 적대적 양자 대결에서 반론의 힘은 무기력합니다. 특히 근거들에 대한 반론이 그러합니다. 적대적인 양자 대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 일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대전제들 사이에 우선순위 다툼이 발생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심하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을 지휘하는 대전제가 항상 안전하게 논리의 우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토대가 참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대결 중인 상대방의 머릿속이 우리와 다를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대전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쟁 중에 나한테 유리한, 우리 쪽이 유리한 대전제가 상대방의 글에서, 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 우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대전제의 우선순위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관전자의 등장. 이렇듯 적대적 양자 대립에서는 반론의 힘은 무력합니다.
그렇다면 토론과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고 심지어 불필요하다는 것인가? 결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결을 바라보는 관전자가 등장한다면 문제는 다른 국면으로 변화합니다. 내 머릿속에 대전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다양한 의견이 흘러가고, 그래서 흑과 백,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두 개의 패거리로 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관전자가 돼서 양자 대결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 두 선수가 쇼를 합니다. 상대방의 주먹과 맷집보다는 관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관중 중에는 손오공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팔계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전자가 있는 경우 적대적 양자 대결은 관전자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대전제가 활약하는 한 각자의 결론적 주장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KO승도 KO패도 없고 승패조차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관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전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론의 힘을 사용합니다. 관전자가 지니고 있는 대전제를 모르고 그것을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론의 힘은 대전제를 향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들, 소전제를 향합니다. 상대방의 소전제들의 오류가 있음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들의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부지런히 정성껏 공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의 힘은 상대방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가 더 바람직하고 더 설득력이 있는지 관전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론장이 기능하는 모습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나 여론의 위력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든 근거들에 대한 논박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관전자의 조력을 얻어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전 신분사회에서는 이런 관전자는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론입니다. 우리는 여론의 건전한 힘에 의지해서 정성껏 논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론장의 순기능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역기능 존재하겠지요. 토론의 당사자들이 극단적인 양자 대립으로 논쟁을 이끌어가지고는 관전자들을 아주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강대강 정치적 대립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동에 의해 날선 대전제를 사람들에게 유포하면서 대중의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대결로 만들어버린 결과 관전자들을 관객이 아닌 당사자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론장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우리 집단에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반론의 힘이 무력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급한 사람보다는 교양 있는 사람을,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을,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보다는 건전한 공론장을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적대적 양자 대립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선수로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관전자들의 열광, 흥행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더 감정적인 선동가를 공론장으로 초대하고 맙니다. 인류가 겪는 비극의 상당수는 이런 식이었고 이 딜레마는 우리 사회의 숙제이지만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3. 대전제를 갖고 있는 관전자. 불특정 다수의 관전자와 달리 재판의 경우처럼 최고 책임자가 있는 경우처럼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경우처럼 확실한 대전제를 갖고 있는 관전자가 양자 대결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반론의 힘을 행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판사들에게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대전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가 대전제, 즉 법률의 규정이나 그 법률의 입법 의도와 모순됨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즉 변증으로, 다시 말하면 근거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반론이 행해집니다. 양쪽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전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론 작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일반 관전자가 지켜보고 있을 때와는 달리 논쟁의 승패가 확실히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정성껏 당사자들이 논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론을 염두에 둬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문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관전자가, 즉 판사들이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최대한의 지능을 발휘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동원하면서 대전제와 상대방 근거 사이의 연결을 방해해야 합니다. 재판처럼 대전제를 갖고 있는 관전자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전제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적대적 양자 대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쪽의 대전제가 충돌합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4. 조정자와 타협. 대립되는 대전자의 충돌을 조정하는 조정자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조정자로서 인류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립되는 두 견해를 함부로 제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오공의 주장을 따라가서 손오공이 갖고 있는 대전제의 오류를 함께 발견하고 저팔계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저팔계의 대전제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양비론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대전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증은 이처럼 오류를 찾는 반론의 힘이었습니다. 오직 이성적인 대화의 힘으로 이뤄냈고요. 하지만 이런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당대에서 찾아낼 수 있겠어요? 못 찾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존경받는 스승이 있어서 혹은 그녀가 비록 양자 대립의 대전제를 가리키면서 공평하게 소크라테스처럼 양비론을 펼쳐내지는 못한다 해도 새로운 대전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조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으니까는요. 적대적 양자 대립을 적절하게 봉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협이나 양보를 해야만 한다면 말이죠.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의 변증을 흉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흉내내기 양비론입니다. 나의 대전제는 여러분의 대전제는 쉽게 백기를 들만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전제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설령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대전제가 불가능할지라도 양쪽 대전제에 대한 양비론 격으로 말이죠. 새로운 원리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물러나거나 대결을 봉합하는 게 현명합니다. 예컨대 종교적 대립에서는 인류애를 언급하면서 물러나고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대립에서는 국민 통합의 중요함을 말한다거나 무엇이 다음 세대에 이로운 것인지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하면서 갈라진 감정을 봉합하고요. 부동산 투자냐 투기냐의 논쟁에서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5. 우호적인 양자 소통.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반론의 힘은 작용합니다. 이때의 반론의 힘은 상당히 유연해서 때때로 대전제의 우선순위를 알맞게 조정해주기도 하고 근거들을 막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신뢰가 이렇게나 논리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라 해서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 건강하고 더 명철하며 더 현실적인 대전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주장을 이끌어내는 근거의 기울기가 합당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만 우호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논리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우호적인 상대방이 여러 번 반론의 힘으로 보충해줘야 했다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고 맙니다. 쟤는 머리가 좋지는 않아. 좋은 놈인데 리더가 되기는 어려울 거야. 등등 말이죠. 적대적인 양자 대결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양자 소통에서는 논리적일수록 먹히며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소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우호적인 양자 소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곁에 있는 친구보다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대립에 쓸데없이 시간과 역량, 인생을 낭비합니다. 어떤 식으로 근거를 강화할지 또 어떤 근거들이 반론의 힘에 탄핵되고 말 것인지에 관해서는요. 이후에서 논리 시리즈 이후에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15강, 16강, 17강, 18강, 19강에서 계속 다룹니다. 6. 중립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세상 만사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립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대전제를 모른다면 그이는 일단 중립에 속합니다. 논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다만 대전제는 이게 편향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인 대전제를 우선순위로 좀 조정한 다음에요. 잘 모르니까는요. 그 대전제가 어떤 것인지.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하면서 결론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해야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전제가 통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대전제의 윤곽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근거들의 강화와 약화가 정해집니다. 상대방 대전제와 어울리지 않는 근거들은 과감히 버리고요. 상대방의 대전제에 더 어울릴 만한 근거들은 강화해야죠.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반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대전제를 모르니까는요. 그 사람의 대전제를 탐색하면서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합니다. 3. 변증. 저는 변증을 일컬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대전제의 우선순위 다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제의 모순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또한 대립되는 주장들 각각에서 오류를 드러내는 양비론, 그것이 변증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증은 기존 대전제의 모순을 일으키고 오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변증의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헤겔은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을 오류가 아닌 진리를 찾는 방법론으로 바꿔 이해했습니다. 헤겔과 헤겔 학파에 속하는 변증법을 일컬어 정반합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헤겔 변증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예전에 이 변증법에 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면 변증의 개념, 헤겔 변증법의 의미 등등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논리 시리즈 제13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머릿속에는 대전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우선순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변증입니다. 대체로 욕망과 본능은 이성적인 대전제의 우세력을 회방놓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모순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적대적 양자 대립에서 반론의 힘은 무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논리 전략은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대전제들의 우선순위 다툼이 일어나도록 작전을 짜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적대적 양자 대립에서 반론의 힘이 유용할 때는 관전자가 있을 때뿐입니다. 관전자들이 있다면 정성껏 상대방의 근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예 스승은 알았습니다. 논리에서 플러스에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